내가 북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일성이 본래 이름은 김성주였습니다. 이제 그 김성주가 해방전의 8월 19일에 만주에 있다가 원산으로 이제 배를 들어오기 들어왔고요. 제가 같은 고향이고 또 초등학교는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9월 초쯤 됐을 때 고향 어른들을 모시고 김성주와 나도가 같은 자리에서 환영식이라고 할까요? 환영조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김성주에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독립하게 되겠는데 독립하는 나라가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김성주가 하는 말이 아주 초등학생이 숙제를 외우듯이 첫째는 친일파 숙청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국유화하는 거고, 세 번째는 모든 산업과 경제시설을 나라가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다 숙청하는 거고, 이런 6가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저 사람이 초등학교를 우리 선배로 졸업을 하고 만주로 가 있는 동안에 공산당원이 되고, 그 공산당원으로서 유격대에 참여했다가 왔다, 그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한다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환영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38선으로 통신이 없고 뉴스가 단절되니까 평양에 제일 많이 붙는 벽보가 있습니다. 그 벽보에 제일 많이 붙는 게 민구안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서재필,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다음에 김구, 그 다음에 김일성 장군,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벽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언젠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서울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기대할 마음이 가득 찼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소련의 군정이 김일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보다 8년 위인 김성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환영에 나가보질 않았는데, 동네 어른들이 갔다 오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김생도 가봤으면 좋을 뻔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일성 장군이 왔다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라고. 그 가까이 가서 봤더니 우리 동네 성주라고, 성주가 김일성이 됐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도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우리 가보고 왔다고 말이죠. 이제 그것이 사실은 북한 정권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공산당이 우리 민족 진영을 서서히 합했다가 배제하고 나오니까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명실공히 공산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1948년에 우리가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6.25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역사적으로 동시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김일성 정권이 북한에서 수립되고 한 2년쯤 됐을 때부터 대한민국 한반도 전부를 공산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소련이나 국제 공산주의자들에게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뭐 북침이다 남침이다 얘기합니다만은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정착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해야겠다 이러는 것이 이제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정부를 수립하고서 2년이 채 되기 전에 6.25 전쟁을 겪고 나니까 그 전쟁 기간은 정부다운 정부 또 국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잡히질 못하고요.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야 이제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계속돼 온 겁니다. 그런가 한 7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그 70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 신생국가, 후진국가가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는 어디에 갔든지 밟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 정부가 탄생되지 않으면 신생국가나 후진국가, 공산국가는 형성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정부를 맞아들이고 우리가 그 기간을 보내도 독재 국가가 됐다 하는 것이 불행하기는 하지만은 처음 생기는 나라는 대부분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얼마 동안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독재 국가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승만 박사는 장관들은 다 좋은 분들을 썼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을 썼는데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비서진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요. 4.19 혁명을 초래하게 만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19를 치르고 나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하니까 허정 씨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또 만나자고. 허정 씨를 만나서 처음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나라 꼴이 이렇게까지 되는데 왜 한 번도 나한테 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냐고. 허정 씨 대답이 민관이 4번 왔습니다. 4번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연애도 못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크게 탄식했습니다. 내 잘못이 여기 있었구나. 그건 이제 그 아첨하는 집권 분자들 때문에 장관들의 얘기나 국민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신생국가가 겪는 처음 단계입니다. 정권의 독재 밑에 국민들이 머무는 단계인데 4.19를 겪으면서 큰 강을 하나 건너게 되는데 그 민관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절대로 독재 국가를 받아들일 수 없고 독재 국가는 용납할 수 없다. 그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얻어온 하나의 그 역사적 과정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독재 정권이 가능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여야는 이건 별 문제입니다만은 독재 정권은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단계를 이제 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민관이 군사 독재입니다. 군사 정권입니다. 이것도 이제 후진 국가나 신생 국가는 다 겪는 겁니다.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를 겪은 다음부터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군사 정권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군사 정권인데 그 기간을 우리가 다 합해보면 한 40년 됩니다. 이 40년이 이제 권력 국가입니다. 처음 일본은 정부에 의한 독재 국가고 그 다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는 군사 정권이 지휘하는 권력 국가로 사는데 이 과정은 다 한 번에 겪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겪는데 어떻게 그걸 겪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받은 국민들이 다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차지할 건 다 차지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용납할 수 없다. 다시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동안은 허락할 수 없다. 그 큰 단계를 지어서 이제 전두환 정권까지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40년 동안은 독재든지 군사 정권이든지 권력국가입니다. 이건 초벌 단계 국가들인데 다른 나라들은 그걸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극복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극복했습니다. 두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첫째 단계는 뭐이고 하니 다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가 우리의 희망이다. 국민은 정치에서부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건설한다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걸 이승만 박사 때에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 군사 정권을 잡는데 그 기간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혀 못했던 업적을 우리는 남겼습니다. 민관이 경제를 그때 살렸습니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고요. 이를 사랑하는 국민의식이 생겼고요. 또 경제적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에 정착되는 사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이제 책임자가 사심을 버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한 일은 다 남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은 지금 경제건설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만들고 공화당을 만들고 정권을 가지고 정부를 피하려고 하고 정부와 정권이 하나가 될 때는 분열이 됩니다. 반은 남고 반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유신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영구 집권을 해야겠다고 할 때는 다 없어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정권을 볼 때에 개인의 정권 그리고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하는 건 그건 무너지고 정권을 위해서 이럴 때는 반은 남지만은 단결해서 애국심을 발휘했을 때 한 일은 전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에 서울대학 사회학과에서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에 한 번쯤씩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1981년에 국민의식구조 항목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을 하겠느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 86%가 나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국민의 86%가 생활관계를 넘어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식구조가 된다고 하면 그건 경제는 확실한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고 그만큼 빨리 일을 사랑하는 국민이
의식구조가 생긴다고 하는 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선배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에 호주의 호크 수상이 한국을 다녀간 길이 있습니다. 아마 2박 3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2박 3일 동안 한국을 쭉 다녀보고 호주에 돌아가서 호주 국민들에게 호소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 제자가 시드니에 갔을 때 나한테 설명해 줬는데 그 호크 수상이 한국을 보고 가서 한 말이 뭐니 한국 가보라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을 사랑하는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는 국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놀란 게 민구안이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 대우그룹, LG그룹 같은 중견 그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는데 그 나도 직접 경험합니다만 그런 기업체 쭉 가보게 되면 중견 간부들이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일합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게 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연수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토요일을 보내고 일요일 되면 집에 갔다가 월요일에는 다시 직장으로 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기업체 교육에서 많이 관여해 줘서 보는데 큰 기업마다 전부 연수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연수원이 안 되게 되면 지방의 연수원으로 쓸만한 건물들을 다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일과 교육, 그렇게 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호크수상한 말이 뭔고 하니 이제 한국이 지금은 우리보다 경제가 낮지만은 이제 우리보다 올라간다고. 일본 다음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 사람의 평이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게 민구안이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권력국가 안에서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때 나도 기업체 쭉 다녀보고 그러면 52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일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그 놀라운 기간을 보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 기간이 이제 한 40년쯤 됐는데요. 그러나 권력국가는 반드시 한 단계 올라가야 나라 굿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야 하는데 그 올라가는 단계가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데 언제쯤 법치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두환 정권으로 끝내고 노태우 정권 때를 넘어서서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 우리가 문민정부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그때부터는 우리가 법치국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한국이 나라다운 나라, 법치국가로서의 그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30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법치국가가 돼서 30년이 오는데 다음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은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선진국가다운 나라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또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또 한 단계 올라간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선진국가라고 하는데 그걸 제일 적절한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질서사회입니다. 질서국가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발달되게 되고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정부는 바뀌더라도 변화가 오지 않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민들의 자율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게 이제 질서국가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세월이 걸릴까? 한 50년쯤 걸려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0년이면 아마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됐는데 앞으로 20년 가지고는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과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질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는 남북관계의 통일을 문을 열어보자. 그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대화도 해보고 경제적인 교류도 해보고 통일을 해보자. 그 북한이 하고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북한의 정권의 힘도 들어오고요. 이거 이제 뭐 안으로 보게 되면요. 공산당의 조직도 들어오게 되고 좌파 정권도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좌파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좌우로 나누던 냉전시대는 이전 세계적으로 끝났고 자리 잡힌 나라들은 전부 좌우가 진보와 보수로 올라와 가지고 한 국가 안에 공존해야 합니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 우리는 남북 관계가 있고 중국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연장에 대해서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외부 세력보다도 우리인데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보 세력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과거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과거에 붙잡힌 좌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성장했습니다. 또 보수들이 열보수가 되지 못하고 폐쇄적인 보수로 반공정신만 되면 된다고 하는 정신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이 제일 심해진 게 언젠가 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좌우만 있지 진보와 보수가 돼야 한 나라 안에 머물게 되는데 모든 선진국가는 진보와 보수로 올라왔으니까 한 나라 안에 공존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좌우를 가지고 공존하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나타난 제일 큰 변화가 민주안의 운동권의 단절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지만 하여튼 나 같은 사람이 대학에서 볼 때 후진국가는 운동의 핵심이 언제나 대학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4.19도 그랬고요.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운동권이 탄생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성장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니까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지 못하고 지금도 좌우가 갈라져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계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혼란을 겪는데 거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와서 운동권이 생기고 분열이 심해지고 그걸 결정해 받은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야겠는데 그걸 통합을 해야겠다고 하는 걸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의 취임사도 처음 몰고 하니 통합입니다. 근데 통합을 해야겠는데 이 분열이 좌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오지 않는 데서 통합되면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이 다음에 정치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탄생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분은 이중성을 가지고 정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 기간,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제일 큰 고민을 가진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곧 한 게 문관이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하고 국민 통합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통합을 해야겠고, 안에서 보게 되면 분열되어 있으니까 운동권과 더불어 청와대가 구성되니까 적폐청산할 수밖에 없고, 5년 동안 내내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도 통합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이상한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지금과 같이 분열될 때는 없었습니다. 이 통합이 가능하겠는가 할 정도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온 것이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남북 관계를 열다, 인적 교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것이 이게 순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서적으로 한다고 하면 남북 관계는 군사력은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정치력이 앞서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가 먼저 돼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인적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교류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교류에 성공하게 되면 정치가 가능해지는데, 그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순서가 그만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왜 이중성이 나타나게 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연결할 때에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은 민족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한 국민과 우리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하는 거지, 정권이 통일하는 건 지금 상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더불어 정권 통일이 돼가지고서 국민 통일이 올 수 있으라고 하는 또 이중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니, 세계 모든 유엔을 들었던 자유주의 북한은 희망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한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 국민을 구출하는 건데, 북한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바뀌든가 없었어야 한다. 그걸 이제 유엔과 세계가 보는 겁니다. 김일성 왕가가 남아있는 동안은 통일은 할 수가 없고, 그건 세계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동포하고의 그 통일보다도 김정은 정권과 사이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게 또 한 가지 이중성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건 대통령으로서는 그건 해야겠는데, 세계 정세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공무원이, 바다를 지키던 공무원이 북한을 가서 피살을 당했다 하는 문제가 지금 크게 부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쪽에 왔던 두 어부가 북한으로 팔면점 뱉어서 돌려보내서 죽음으로 몰아줬다. 이건 유엔이나 자유국가에서 보게 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한다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인권을 짓밟고서 세계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평화를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건 대단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권은 안에서 통일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그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중성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중성은, 이건 우리 5년 동안 경제 때문에 나타난 이중성인데, 그리고 하는 한국 경제가 잘 올라와서 한강의 기준까지 만들고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높이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와서 개선한 것은 운동권 중심의 경제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대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성실은 150년 전에 노사관계가 심했을 때 사회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얘기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선진국가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전부 자유경쟁에서 국제무대에서 경제가 해결되지 국내 문제에서 경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전부가 가난한데 그래도 부자의 돈을 모아다가 나눠 가지면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건 그대로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밖에서 돈을 벌어오게 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나다가 잘하는 건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걸 역행했습니다. 역행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 이제 후반기에 와서는 우리 대통령 장관이 재벌들한테 가서 기업가들한테 가서 좀 국가 경제 봐달라고 하죠. 처음에는 반대되는 방향에서 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갈등이 생겼는데 민관이 우리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경제인들과 노동sektor하고의 갈등이 또 생겼습니다. 오늘 편을 봤더니 통합을 하지 못하니까 갈등의 이중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죠. 거기 책임자가 아주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 오늘 재벌들한테 헌금 내주고 왔다고 말이죠. 그런 경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나 이런 그룹 때문에 경제가 올라간다는 건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자로 국무총리신 한 분 있는데요. 저도 간접적으로 잘 압니다만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 같은 것이 아마 10개만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어디 가도 괜찮다고 말이죠. 10개만 있으면 우리는 부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저런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아주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데 가게 되면 이거 아니 아까 김일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전부 나라가 해야지 개인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아마 나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때 북한 우리 대표들이 서울에 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어떤 큰 이제 그 갈비집입니다. 거기 가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걸 물고 하니 이런 이 갈비집이 나라가 하는 거냐 개인이 하는 거냐 말이죠. 왜요? 북한에는 개인이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경제는 전부 시장 경제로 성장하는 건데 그걸 막아나왔으니까 5년 동안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니 법치 질서가 한 번도 올라가서 질서 국가를 변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질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관인데 거기서 우리가 큰 차질을 만들었습니다. 이중성이 남겨놓은 그 차질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진실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살 때 정부가 뭐라고 말해도 국민들은 해석하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당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야당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서 무슨 꿍꿍이 적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비판해보지 받아들이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와 국민이 간에 여야 간에 정직, 진실이고만 없어졌습니다. 더 심한 건 민관이 한 정당 안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다 하는 뭐 잘 아는 내 후배 한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가서 오늘 말씀하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부하는 모양인데 국민의힘까지 불변하게 되면, 거기까지 대접하게 되면 국민은 떠난다고 하는 얘기 꼭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당 야당에게 누구나 국민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 의미합니까? 우리가 서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믿어야 하는데요,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잘못이 뭔가 하니, 사전에도 없는 내로남불이라는 개념이 저는 우리 사전에 남게 됐습니다. 아마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제일 큰 불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내가 하면 정이고 상대방이 하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상식화되고 말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다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우리 정당은 아니라고. 그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살다 보면요, 많은 국민들이 그 습관화 되니까요, 그 생활 개념이 됩니다. 그거 바꿔야 합니다. 믿을 수 없으면요, 정의가 내 편으로 갈라지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뭐 학생들이 나보고 있다만큼 물어봅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좀 더 계시지 왜 왔느냐? 그러면 제가 한 말이 뭐이고 하니, 북한이 잘못돼가는 과정이 있는데 국민들 생활에서 제일 첫째로 없어지는 게 진실과 정직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엔 정의관념이 없습니다. 공산당에서 하는 건 다 정의고 거기서 어긋나는 건 다 보니까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날 때는 뭔가 이제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건 자유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없어지는 건 인간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오면평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선진국가가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겠다 말이에요. 그 방법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일치하는 어려움을 만들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우리 일부, 이건 단 일부지만은 그걸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 이건 이 다음에 지성사회에서 역사에서 비난받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먹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합니다. 이제 뭐 표현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이승만 박사는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없다, 그런 얘기하는 속셈 같은 거, 그거는 어디에 가든지 용납받을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다고 하는 건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권 욕에 빠지게 되면 그런 보호를 봉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6.25 전쟁을 어느 쪽에서 일으켰느냐 할 때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일으켰다 하는 생각을 불란서의 유명한 사르트르 같은 사람, 또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인정했습니다. 화가에서 우리가 사는 피카소 같은 사람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자꾸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걸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와서는 세계적으로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거짓을 만든다고 하는 건, 이건 생각을 해보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온 것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자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우리에 맡아서 해야 할 첫째 조건이 뭐냐? 또 하나의 통합입니다. 민주당과 같이 가야지. 민주당 없이 가겠다, 그건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 어떻게 같이 가야 하느냐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는 성격도 방향도 바뀌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게 민국 안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나타났는가, 이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 방향과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 가운데 하나가 뭐고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과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와야겠는가,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와야겠는가, 그걸 지금 있는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분열듯이 싸우는 겁니다. 오늘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금 국회에 싸우는 것 같이 나누어져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혼란만 심해집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와 우리 여당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문제 삼는 것이 오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그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분열을 극복하고 좌우가 보수와 진보로 남게 되고 더 큰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방향을 나가는데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을 이제 거기서 드려야겠는데요. 첫째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하는 게 어떻게 흘러와야 하는가, 그건데, 제가 좀 비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역사의 중세기는 종교세계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문화권은 힌두교 종교 정신으로 살았고요. 중동 지방 가게 되면 이슬람 종교 문화로 살았고요. 우리 중국은, 우리도 포함한 중국은 유학이 유교로 변하고 불교가 들어오고 선교가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종교 문화권이 되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이 네 문화권으로 중세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네 여성이 있는데 이제 누가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계승하게 되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 연장자력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 네 종교 문화권에서 다 내가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다 자식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 문화권은 유럽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낳게 되는 큰 원인은 뭐고 하니 그리스 때부터 로마를 내려오선 인문학의 흐름, 자유를 사랑하는 인문학의 흐름이 기독교하고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문해부흥이 생기죠. 종교개혁이 생기죠. 그 기독교가 변화를 만들고 문해부랑 사상의 변화를 만들면서 태어난 것, 그것이 근대화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대화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니까 다른 문화권에서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 태어나니까 그 아들이 세계화가 됐습니다. 근대화가 세계화가 되고 그 세계화가 그대로 연장돼서 오늘 역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태어난 아들, 이제 근대화를 만들고 세계화를 만들고 오늘 역사를 이끌어오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을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다른 문화권은 없는데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세계가 조금씩 개념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영어를 표현하거나 서양 말을 표현하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휴머니즘이 있는 사회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그걸 가지지 못하고 종교로 그냥 남은 사회는 지금도 그 종교가 연장되니까 세계문화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대화가 지금 세계화가 되는데 그럼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는 종교개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은 그가 남겨준 게 무관히 인간입니다. 인간 목표, 인간 중심, 더 많은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무관이 그리스에서 노마를 획득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인문학 정신입니다. 인문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로운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기계공학이나 무슨 자연과학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오게 되면 자유인데 사회과학은 규정이 있게 되고 사회 규범이 있으니까 없고 인문학은 완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를 만든 두 가지 핵심인데 하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해부흥에서 이루어진 자유입니다. 정신적 자유. 또 하나는 무관이 기독교 종교가 우리에게 남겨준 인간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자유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계통을 이제 르네상스 때에 만들어줬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흐름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대륙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은 인문학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 나라들은 철학, 예술,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을 영국은 경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제를 끌어간 것은 경제, 정치를 발달시키고 이쪽으로 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건 예술, 문화, 학문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학문이나 문화 그건 별도고 우리 정치,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건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영국이 성공하게 되고 그걸 이제 영어문화권에서 중심돼서 미국이 성공하게 되면서 온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것도 그거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경험주의 국가를 이제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휴메니즘을 받아들였는데 영국 사회에서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뭐니 이걸 우리 영국이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 한 100여 년 걸쳐가지고서 얻은 철학인데 그 철학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정치고 경제적인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정치다, 경제다. 그게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영국이 인류 역사에서 아주 두 가지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치는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의회민주주의다. 그 지금 그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 흐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거 있고요. 국회가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정권이 창출되는 의회민주주의다. 그건 영국이 발견한 세계 역사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회주의가 갈라져 나오긴 했지만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업적을 남겨서 의회민주주의를 만들고 생산성을 개량해서 국민이 함께 경제적 혜택을 누리자. 그거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처음 출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국이 시작했는데 그게 미국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 가서는 그 방법이 뭐냐? 그렇게 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영국은 연장만 했지 못했고 미국에 와서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는 거 안에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프라그마티즘에. 이제 그거 이제 미국을 오늘로 키워주게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방법이 이제 우리는 있다만큼 우리 정치계에서는 그 중독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또 나는 실용주의다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생각을 우리가 끌어가지고서 나는 중도다, 중도를 흡수해야 한다.
또 실용주의가 우리 철학의 목표다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몇 가지 우리 생활에 변화가 오게 되고 또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일까? 제일 첫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개헌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하니 법치국가는, 우리가 지금 법치국가에 올라와 있잖아요. 법치국가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 요새 우리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물어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겁니다. 법치국가의 핵심은 정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정치 방향이 달라지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긴 설명은 제가 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가운데 일부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과 수단이 정의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위험한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거다. 경제만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상까지 평등하게 만든다 하게 되면 북한과 같아지고 말입니다. 문화가 없어지고 말입니다. 지금 중국이 택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평등하고 사상적으로도 평등해서 평등한 길다 그건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운동권 가운데, 내가 운동권 때 대학에 있었으니까 많이 압니다만은 그 학생들의 생각 속에, 주사파 같은 학생들의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게 일관이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평등한 사회 만들면 된다.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적용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가게 되면 중국으로 가게 되고요, 러시아로 가게 되고요, 북한으로 가게 돼서 정치의 마지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정의라고 하지만은 공익성을 회성하는 정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빼앗거나 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서도 정의는 있다. 그건 공산주의자들밖에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책임을 가지자. 그 정의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영국 사람들이 한 얘기를 우리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 공리주의의 사상은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느냐,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느냐,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찾게 되면 질서국가로 올라가게 되고요, 선진국가로 가게 됩니다. 성공한 나라들이 이제 다 글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가게 되면 어떻게 그걸 찾는가? 여기 우리 사회과학의 기본 처지가 하나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회과학은 세계 어디 가든지 이제 방향이 똑같은데, 그 명관이 국가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건도 있습니다. 뭐 노사 문제도 있고 또 노동자 문제도 있고, 무슨 사건이 났든지 제일 중요한 건 명관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뭔가, 사실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그 진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가, 그거 찾는 겁니다. 그 미국이 말하는 실용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방법으로 나오는 게 민관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대화를 하지 않냐고 투쟁부터 먼저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세 가지를 볼 때 한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하고요. 대화가 안 되면 토론을 해야 하고요. 불란서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게 안 되게 되면 그때는 혁명을 지킵니다. 아직도 우리들 그런 속에는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난 제일 이해하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요. 그걸 무슨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아래 위를 바꿔놓는 겁니다. 정치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촛불혁명은 그건 아닙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그런 정치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해달라. 개선해달라. 개선이 안 되면 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 가운데 민주주의 개념에서 누구하니 투쟁이라는 거, 혁명이라는 거, 그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가서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 뭐든지 대화는 합니다. 깨지게 대화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식으로 판단하면요, 바이든 미국 수상이 중국하고 자꾸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대화하느냐. 대화가 정 안 되면 그때는 토론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때는 투쟁을 하게 되고요. 대립을 하게 되죠. 그러나 대화를 안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점에서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미국안이 폭력은 제약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가 똑같이 가진 상식이 하나 있고요. 유엔의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미국안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는 세계 어디에도 식민지는 있을 수가 없다. 공존하는 거지 식민지는 있을 수가 없다. 무력을 가지고 침공하는 건 이건 다시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거 이제 유엔과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이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유중국하고 같이 살 수 있는데, 대만과 같이 살 수 있는데 꼭 우리와 더불어 끌어들지 않는다고 자유롭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가 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세계가 가는 건데 그 가는 방향에 하나의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연구관이 좌우가 보수와 진보로 발전했고 보수와 진보가 열린 사회로 가느냐 폐쇄 사회로 가느냐 한 단계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진국가로 가게 되면 폐쇄 사회가 제약입니다. 다 개방 사회입니다. 이걸 역행하게 되면 폐쇄 사회가 갑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온 민구안이 냉전 시대에는 뭐든지 하나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유일사상이라고 그러다가 주체사상이라고 그러죠. 그건 아닙니다. 절대 가치는 없습니다.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자원을 합니다. 종교도 다를 수 있고 민족도 다를 수 있고 직업도 다를 수 있지만은 전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존하는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질서와 더불어 있지 질서를 무시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가 있고요. 그 공존하는 게 민구안이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인간애가 우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장 소중한 길이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의 분열을 통합해서 무슨 진보 보수까지도 생각하지 말자. 열린 사회, 다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걸로 좀 부족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겠는데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럼 그런 질서 사회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생활에서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 국민들이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떠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고요. 그 다음엔 노무현 대통령 때 혼란기가 그랬습니다.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론 조사하는 기관에서요, 고려대학생들에게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떤 나라로 가고 싶으냐 그랬는데 80% 이상이 캐나다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이민을 가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또 80% 이상이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 가운데 질서국가 가운데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어떤 나라다 하는데 뭐 내가 할 필요는 없고요. 난 이제 미국에 갈 때마다 캐나다 가고 교포들 많이 만나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듣지 못한 얘기를 듣습니다.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전택균 씨라고 있었는데요. 오래 떨어져 있다가 캐나다에서 이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몇 가지 얘기하는데 두 가지 얘기 생각이 나는데요. 나보고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 캐나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다 하게 되면 내가 20대라면 나 지원해서 군대로 간다 그럽니다. 그렇게 캐나다를 사랑하게 됐냐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캐나다 정부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하니 캐나다도 그래 있는 거지. 캐나다가 무너진다고 내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캐나다를 가야 돼. 군대 가겠다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그거는 장로입니다. 무슨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 나는 한국에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세금은 안 내려고 했다고.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근데 여기 와서 사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왜? 정부가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주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다 정성껏하기 때문에 캐나다가 맡겨놓으면 은행에 맡겨놓은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헌금보다도 세금도 열심히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말이 뭐니, 캐나다 농사 짓는 사람들 보고서 너희 나라의 헌법은 어떻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나 그런다고. 법률 없이 산다고. 그 문제가 생긴 걸 연구고 보고하면 되지. 그 질서 사회입니다. 행복한 사회입니다. 전 다른 나라는 모르는데 근데 또 캐나다가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캐나다 갔다가 박 목사님이라고 내 제자를 만났는데요.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캐나다에서 목사들은 다 진료도 낮은 정도인데 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삽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캐나다에서 의사인데 미국의 병원에서 자꾸 월급 많이 주니까 오라고 그래서 월급을 거의 배를 준다고. 그러니까 가서 그 돈으로 잘 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캐나다가 다 좋은데 유능한 사람, 훌륭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있게 된다고. 그게 캐나다의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62년에 제가 유럽과 제일 제가 많이 가는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 갔는데요. 한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고장에 교도소가 하나가 있는데 죄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교도소 문 열고 흰깃발 띄운다고. 그런데 항상 석 달쯤은 흰깃발이 올라갔다고. 그런데 요새는 못 올라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탈리아 남쪽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캐나다 사람들끼리만 산다고 하면 교도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회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회입니다. 이제 그런 사회로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진로인데요. 그 길을 택한 나라들이 지금 미국이고요, 일본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택해왔습니다. 자유세계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긴 말씀 못 드는데요.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행복이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국가로 올려놓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른다마는 그 다음 문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맡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좀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끄러움은 버려야 합니다.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좀 개인적인 얘기죠. 사람들을 보고 뭐 아첨한 사람 되지 말아라, 모략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편가르기 한 사람 되지 말아라, 집단 위기주의자 되지 말아라 하는 아주 생활의 기초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좀 해결해서 희망을 안겨주고요. 여러분이 안겨준 희망이 대한민국의 희망과 행복이 되도록 좀 좋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